자, 1-1단원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부분은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날 거야. 자, 요 9페이지 밑에다가 필기 좀 합시다. 자, 우리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그 문학 해석의 관점 다시 한번 싹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맞죠? 이 내재적 관점은 문학을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감상할 때 그 관점의 기준을 내재, 그러니까 작품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작품 속에 뭐가 있는데? 작품 속에 표현, 그 다음에 작품의 구조,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절대론적 관점. 또는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관점이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작품 속의 표현, 그러니까 얘를 굳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 세계관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작품 외부의 요소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맞죠? 자, 반면에 외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이외의 외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제 작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작품이 발표된 그 시대적 상황,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자,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회 문화적, 그렇지, 맥락이라고 합니다. 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독자에게 주는 영향이든 또는 내가 독자 입장에서 받은 영향이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맥락으로 따지면 작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독자에게 주는 영향은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에게 주는 효용이야. 자,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엔간하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석한 글이나 짤막한 문장, 비평문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 관점과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 관점이 서로 다른 작품인데 관점이 동일하냐 아니냐, 또는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학 작품의 해석 근거가 있는데, 자, 이 근거는 뭐냐면요,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사, 경험,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독자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해석 근거는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게 되겠지. 박사가 해석을 한 거랑 어린애가 해석한 게 근거가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학 작품의 해석이 다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중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 자, 지금 벌써 누가 누구에게인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추상적이지. 정서를 담고 있기도 하고. 맞죠? 자, 그러니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면 기쁨이 슬픔에게라는 작품 있었는데 혹시 그 여러분 들었나? 아니야? 근데 이거 중학교 그 뭐냐 이런 거에서 많이 프린트로 하기도 해서 들어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슬픔에게 쓴 작가랑 똑같은 작가입니다. 볼게요.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자, 이 날과 씨가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그 옷 만들 때 왜 예를 들어서 옷감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를 날실이라고 하고 하나를 뭐라고 하는데 시실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날실과 시실이 묶여져서 뭐가 되는데 하나의 천, 옷감, 옷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서로 어떻게 되는 존재들이야? 엮이는 존재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무엇을?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원래 날실과 시실이 만나면 엮여서 뭐가 만들어져? 옷이 만들어져. 자, 그런데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 꿈이 이루어져. 맞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의 꿈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우리들, 당신과 나의 꿈이 만나서 또 뭐가 만들어진대요? 한 폭의 비단이 만들어진답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겠다, 그치? 자, 그럼 이 비단을 왜 가져왔는데? 날실과 시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게 비단이니까, 옷감이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인데, 그럼 한 폭의 비단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겠어? 부정적인 의미겠어? 긍정적인 의미. 우리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형상화한 게 바로 뭐야? 비단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지? 결실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예쁜 것이야. 맞죠?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괴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끊고 어느 겨울인들 우리의 사랑을 죽게 하리. 자, 여기도 끊어보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할 거래요? 기다릴 거래요. 어디에서?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이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그리움이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기다리리라고 해서 뭐가 먼저 나오느냐? 서술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추운 길목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겠다. 근데 이 추운 길목이 도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조된 건 기다림이 강조된 거야? 추운 길목이 강조된 거야? 아닙니다. 위치가 옮겨지는 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추운 길목에서 얘네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추운 길목 어찌됐건 간에 기다리는 공간의 추운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곳이야, 부정적인 곳이야? 부정적인 곳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결실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오랜 친구가 외로움 끝에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길목이랑 같은 의미겠다. 그치?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면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준다. 위로와 위안을 준다. 그리고 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본답니다. 이게 사실 요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맞지? 똑같은 말인데 그냥 표현만 바뀐 거야. 슬픔이 슬픔에게 손을 준다. 그리움이 그리움에게 그윽하게 눈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뭐야? 마찬가지로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니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그리움과 누구의 그리움을 말하는 거야? 나의 그리움과 당신의 그리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 그 당신은 만나 있어? 안 만나 있어? 안 만나 있어. 그러니까 된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니까 당신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마치 한 폭의 비단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런 아닌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으면 그 뒤에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 한 슬픔과 다른 슬픔은 나의 슬픔과 당신의 슬픔입니다. 한 그리움과 다른 그리움은 뭐야? 나의 그리움과 당신의 그리움입니다. 그럼 왜 슬픈데? 못 만났어. 서로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맞죠? 자, 밑에 볼게요.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무슨 표현인데? 의적 표현입니다. 맞죠?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겨울인들 우리 사랑을 춥게 하겠냐? 춥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게 뭔데? 나를 춥게 만드는 어떤 험한 시절이겠지. 맞죠? 그런 험한 시절 역시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할 수는 없어. 왜? 우리는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서로 손을 주는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또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젠가 뭐 할 건데 예쁜 비단을 만들 날씨가 시슬처럼 우리 만나게 될 거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하다.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이게 사실은 추운 길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고 마무리가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신과 만날 날에 대한 이 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만날 날이 있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힘든 일도 힘들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기다림에 대한 정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문학작품의 해석 관점을 봤잖아. 그치? 자, 그럼 이 해석 관점에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주제나 내용이나 관점, 근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어떤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아까 여기 수미상관이 있다. 그렇죠? 이 시의 맨 윗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유사합니다. 맞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가시로 만나서 당신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유사한 구절을 통해서 여기를 전체 밑줄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두 행을 전체 밑줄 그어놓고 동일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 맞죠? 완전 동일하진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만 밑줄 그어놨다면 동일이지. 맞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작품의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표현상의 특징만 좀 보도록 합시다. 수미상관 아까 이야기했었다.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뭐였어? 가정법. 뭐뭐 할 수만 있다면. 도치법. 문장의 어순을 바꿔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시적 하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비슷한 작품들 막 엮을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무리되어 만난다면 뭐 이런 식의 작품들이 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과 기다림에 대한
작품은 사실 너무 많지. 기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출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뭘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 하면서 다른 작품 배웠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러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날씨과 시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 그래서 날씨가 시실이 서로 엮인다. 뭔데? 당신과 내가 만남을 이루어낸다. 이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꿈 또는 한 폭의 비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자, 그리고 이 괴로운 현실. 자, 그럼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신과 내가 아직까지 만나기 전인 거야. 그렇죠? 서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 사실은 자습서에만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글이라 가지고 잠깐만. 요거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용운. 이 사실 한용운은 여러분들 유명하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독립선언 썼었던 33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 다음에 31인이었나 33인이었나. 자, 손병희와 함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직업이 스님이었습니다. 자, 스님이었어요. 자, 그러하다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쓴 작품을 당신이라고 딱 하는 순간 이 당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내재적으로 읽자면 그냥 하는 연인이라든지 기다림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조국과 관련되어 있는 광복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승려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근을 산 위에서 산보하고 있을 때, 산책하고 있을 때, 당신이 산책하고 있을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럼 어때 이게? 사랑이잖아. 그렇죠? 결국은 뭐야?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반복입니다. 당신이 여름날의 더위를 못 이겨서 만약에 낮잠을 자게 된다면, 그러니까 산책을 하게 될 때는 내가 뭐가 돼서 여기 위에 별이 돼서 당신을 지키겠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여름날에 더위를 못 이겨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겠다? 맑은 바람이 되어서 떠돌겠답니다.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의 글을 보고 있다면 나의 꿈은 뭐가 되겠다? 귀뚜라미가 돼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나는 전부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마치 사랑과 어떤 헌신, 정성, 나는 당신에게 그런 것들을 쏟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당신에 대한 어떤 고백적 문체로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한다. 경어체가 뭔데? 존댓말. 존댓말. 높임 표현. 뭐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는데? 동사구. 통사구와 문장 구조 똑같은 말이잖아. 뭐야?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구조이면서 동시에 또 사실은 똑같은 말로 뭐도 되냐면 씁니다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말이 아니고 얘네 둘 다 이게 적용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한용운의 시에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걸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느냐?
이거 너무 다양해. 이거 꼭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는 거 굳이 그냥 이 사람의 직업이 세 가지 종류였으니까 그냥 나누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이걸 또 어떤 관점이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한용운의 인터뷰를 좀 볼 건데 한용운의 인터뷰를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제 좀 보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당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떤 뭐 연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랑의 대상, 기다림의 대상 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관점인데? 예지죠. 맞아요. 오, 미안합니다. 구조론적 관점 또는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종교적 절대자라고 본다든지 또는 깨달음이라고 본다든지 종교적 또는 승려였기 때문에 당신을 중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보는 건 뭐냐면 중생이 뭔데? 아직 깨달은 거지. 맞아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속세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을 승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깨달음에 오르게끔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 중생들은 승려에 관심 있어? 없어? 다 나한테 등 돌리고 뭐하고 있어? 세상의 돈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쫓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들은 거기를 쫓고 있고 나는 뭐 하는 거야? 평생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뭔데? 맞아요. 표현적 관점. 뭐야? 작가의 삶이잖아.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신을 조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조국의 광복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 시는 조국의 광복으로 보기 좀 애매하다, 그렇지? 그냥 조국 그 자체로 봐야겠지, 맞죠? 아, 보면은 두 가지 관점 둘 다 가능합니다. 뭔데? 반영론. 표현론적 관점다. 왜냐면 이 사람 직업이 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 맞죠? 근데 이 독립운동가라는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이야. 누가 만들어준 직업이야? 시대가 만들어준 직업이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반영론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그냥 이런 개념을 그냥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넓힌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뭘 물어볼 거냐면 해석과의 다른 점에서 자, 할 수 있는 해석이 있고 할 수 없는 해석이 있을 거야. 맞죠? 또는 우리는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얘네들을 이제 그러면 이 시를 읽었을 때 도대체 얘네 중에서 뭘로 파악하면서 우리 읽어야 되지를 보통 뭐로 제시해 줍니까? 그렇지, 보기로 제시해 주지. 그래서 뭘 봐야 돼? 이 보기에서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라고 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 단원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는다, 작품을 쓴다,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래요. 이게 이제 님의 침묵의 서두입니다. 이 사실은 이 작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석가는 중생들을 다 깨달음에 이제 이르게 해야 되니까 석가에게 있어서 님은 누군데? 중생입니다. 맞죠? 철학은 칸트의 님이야. 왜? 칸트는 철학을 쫓을 테니까. 맞죠? 자,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도 한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좋은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였대요.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이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냥 꼭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님과 나의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이라고 해석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나룻배가 행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룻배가 행인 아마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뭐야? 내가 나룻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뭐 하는 거야? 맨날 태워다 주고 당신은 맨날 나를 흙발로 짓밟는데 나는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줄 아니까 기다리겠어 라고 하는 행동이 수동적이라고? 아니라고. 왜? 상호적이기 때문에 뭐야? 적극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떤 해석 관점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분 것은 다 님이로다. 님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모았을 때 그 님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절대적 존재로서 무엇이다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아까 이제 읽었던 이 정희성의 시인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적용해서 본다면은 뭐야? 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고 하는 나와 당신의 관계, 나의 실과 시실의 관계 이런 것 역시 뭐야? 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그 대상은 그냥 뭐 조국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됐건 뭐라는 거야? 그 대상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용운 하면 아까 내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치? 보통 이렇게 많이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읽으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넓혀서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나 때는 이걸 외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세 가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외웠단 말이야. 한용운 하면 이거 세 개 외워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작품 감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교육의 흐름이나 과정이 바뀌면서 다양한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이 실제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배웠던 그 문구대로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요구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내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죠. 보통 내신 시험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빠삭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뭐 필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 페이지 넘어와가지고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건데, 자, 읽어볼게요. 보통 보기로 많이 나올 수 있고 대화문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나다 해가지고 나는 소중한 친구를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어서 시적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이거 그 날실 시실 그겁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어. 이 시는 날줄과 시줄이 만나야지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당신과 만나서 결실을 이루고 싶은 나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거 누군데? 이거 뭔데? 독자의 경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날줄과 시줄이 만나야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당신과 나의 만남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날실과 시실로 비유했다. 이거는 뭔데? 작품 속의 표현이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독자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작품 속의 표현을 연결해가지고 자신만의 감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장에 이 표현, 이 말들이 뭘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도 볼게요. 나는 왜 시적 화자가 추운 길목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대. 자, 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 그렇다면 이 시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자, 이거 무슨 문적 관점인데? 표현 문적 관점입니다. 이 사람 뭘 찾아봤다고 했는데? 시인이 쓴 다른 작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가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작가의 삶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작품이 있어. 이 A라는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쓴 다른 B, C, D 작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야.
또는 인터뷰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전부 뭐에 해당하느냐?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한 거에 해당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건 표현적 관점이에요. 왜? 시인이 어떤 작품을 많이 썼는지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 그러면 당신과 나는 당대 민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 당대가 뭔데? 그치, 당시의 시대야. 뭔데? 일단 시대적 관점입니다. 근데 뒤에도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온지 봐야죠. 자,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같은 시구도 창작되었던 1970년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완전 반영문적이네.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어. 자, 이러한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화자가 바라는 소망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동시 빈민으로 전락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당대 민중들의 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어?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나는 이 시를 내 경험과 연결해서 해석해봤어. 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셨어. 그런데 요즘 할머니가 편찮을 서서 늘 병원에 계셔. 자, 그래서 할머니가 없으면 슬프고 오전에 마치 시적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어? 이 시를 읽으면서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뭔데? 결심. 독자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표현 표현 문제 맞지. 자, 그래서 지금 효용론, 그 다음에 반응론. 자, 그 다음에 요거 표현론. 자, 그리고 요거 작품 속 표현이잖아, 그치? 아까 뭐라고 했어? 절대로. 또는 뭐 내재적 관점, 뭐 구조적 관점, 뭐 다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국 집어서 말해주시는 게 있을 거야. 선생님이 많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뷰 한번 봅시다. 이거 시인의 인터뷰입니다. 맞죠? 자, 시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작가의 삶. 맞죠?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자, 볼게요.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나는 주로 내가 사는 시대의 모순과 그 속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해서 써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념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 이르지 못했음을 어떻게 여긴대요? 부끄럽게 여긴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적 모순 아니리라. 그래서 그러나 한 시대의 사회적 모순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슬픔이 어느 때가는 밝은 웃음으로 뽑힐 것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이 시 속에 나오는 당신과 나를 그냥 한 명과 한 명으로 보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을 보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슬픔을 겪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야? 서로에게. 그렇지.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뭐 할 거라고? 밝은 웃음을 꽃필 것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밝은 웃음을 만들어낼 거야. 희망찬 또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표현 뭐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여기 우리 현대 문법 나갈 건데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 미리 쉽시다. 쉬고 다음에 봅시다.